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야권에서는 단순히 그냥 금융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이게 상당히 좀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고 이게 단순히 권력형 비리를 넘어서 야권과 검찰과의 어떤 이런 파장까지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이게 옵티머스는 뭐고 라임은 뭔지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라임하고 옵티머스는 분리된 건지 이 혼란이 좀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라임과 옵티머스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2015년도에 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당시 라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한 1조 5천억 정도가 환매가 안 되는 거예요. 환매가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맡겼는데 이제 돌려줄 능력이 그렇죠.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뭐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부실 투자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라임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5천억 정도가 환매가 안 되고 지금 피해자만 해도 한 4천 명 정도. 주로 이제 노후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손해 본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좋다 그래서 많이들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좋다.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심각한 건데 사실은 이거 옵티머스는 주로 이제 공공기업의 매출 채권 이게 좀 안정적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3% 정도는 보장한다. 요즘 3% 같으면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금을 모았는데 문제는 이것도 2017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지금 5,100억 정도가 환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처음에 투자한다고 했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아니라 지금 관계자들 이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부실 회사라든지 이런 데 지금 돈을 다 투자해서 결국 이게 지금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환매가 안 되는 사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꽤 난 거죠. 문제는 그 상황에서 이제 라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수사가 이제 꽤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이 재판에서 라임의 이제 이 전주인 김봉현 이제 회장 같은 경우 이제 강기정 전 수석한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런 해서 이제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또 어제는 옥중 서신문 편지라고 해서 이 공개가 됐는데 이 옥중 편지에 보면 실제로 이제 강기정 전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면 윤석열 총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변호사가 제안을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야당 측 인사한테도 돈을 전달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 한 3명한테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접대를 했다. 이런 사실들이 이제 추가로 폭로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해서 감찰에 들어가라. 라고 했고 감찰 결과가 나왔는데 감찰 결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를 굉장히 축소하게 수사를 시켰다. 야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지휘를 안 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바로 대검에서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지금 해서 사실 이번 주에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 중앙지검 국감을 하고 있고요. 22일 날 대검 국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고 옵티머스는 옵티머스대로 지금 전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지금 수명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청와대를 향하고 있어서 지금 이 두 사건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사건은 맞는데 라임이 있고 옵티머스가 있고 이건 별개고 라임은 이제 강기정 전 수석이 연루가 됐다 그랬었던 부분이고 옵티머스는 앞서 이제 공공기관 채권이라고 했는데 전파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채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둘 다 부실이 상당히 좀 금액이 큰 상황인데 지금 그 주말 사이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또 편지가 이게 또 공개가 됐어요. 이 이후로는 상당히 좀 파장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정호 기자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 셈이죠. 왜냐하면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줬다. 5천만 원을 준 걸로 생각한다라고 그 발언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 전 검사 출신 A 변호사라는 사람의
회유가 있었고 네. 뭔가 딜을 통해서 김봉현 전 회장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했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총장 이름도 거론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어떤 이 정관계 로비 의혹보다는 검찰의 어떤 이 지휘 체계 문제점이나 아니면 검찰의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점을 보면 검찰 수사를 이렇게 하지만 검찰은 누가 수사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공수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취재를 해보면 이게 바로 공수처 설치 이유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결같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니 그렇게 진실을 원한다면 검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추천위원이 계속 안 하고 있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꼭 추천위원을 추천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게 지금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제 또 기싸움 갈등으로 지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 수사를 빼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지적들도 좀 나오곤 있고 그 대검은 법무부가 이제 별도로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무부에도 감찰 기능이 있고요. 네. 대검에도 감찰 기능이 있습니다. 예.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일단 대검이 가지고 있고 그게 미진할 경우에 법무부가 2차 감찰을 하는데요. 네. 이번 사건은 추미애 장관이 바로 법무부 감찰을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법무부 감찰관들이 이제 이 김봉현 씨를 면회를 한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감찰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수사 주지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감찰 결과를 보면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감찰은요 의혹을 제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사건을 판단하는 곳이거든요. 판단하려면 뭐가 있겠습니까? 관련 증인 증거를 수집을 해서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시민단체도 아니고 감찰하는 곳이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수사기구를 별도로 구성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다면 과연 그 감찰이 어떤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근거가 뭔지를 먼저 제시를 해야 된다.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지난 5월 달에 야당 인사 관련됐다는 수사 사항을 보고를 받고 수사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 지시를 한 거겠죠. 근데 그거를 수사를 출소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오히려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이유는 이미 지난 1월 달에 법무부가 조직 개편하면서 이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합동수사본부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네. 그때 윤석열 총장이 이거 해체시키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고 안 된다.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부장 2명이 이제 핵심 그 수사 라인인데 이 사람들을 일단 중간 허리는 이제 놔둬야 된다. 이 수사를 위해서. 예. 근데 딴 데로 인사를 보내버렸어요. 그동안 수차례 검찰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완전히 지지부진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하고 있던 부부장 검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딴 데로 인사를 해버리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오히려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떤 면에서 수사를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이 수사팀을 끊임없이 해체시켜 온 게 바로 추미애 장관이라고 한다면 그걸 지금 검찰에서 감찰로 아니 수사 제대로 안 했다라고 지금 규정하기 그 증거가 있느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논란이 붙는 것이고 지금 이제 원래 수사를 지금 남부지검에 지시를 했습니다. 윤 총장이.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지금 따로 지금 수사팀을 구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윤 총장을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이게 갈등이 더욱더 이제 표면화되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법사위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전에도 상당히 뭐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김봉현 전 회장이 얘기했던 야당 정치인과 또 이 검사 출신 변호사 뭐 이런 명단을 실명 거론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파장을 좀 낳고 있고요. 오늘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게 사실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역공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야권 인사의 라임 사건 연루고 이거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게 검찰의 지금 모습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는 그런 모습을 민주당 의원들은 보였고, 그러니까 이게 라임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윤 총장 장모 주변 인물과 또 라임 사건 관계자를 겹치는 부분에서 이 수사를 좀 소홀히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주장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검찰의 수사를 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윤석열 총장이 다 이걸 위해서 커트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박범계 의원의 질의도 있었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제가 보면 이 검찰에서 대검에서 입장을 내면서 네. 이거는 뭐 중상모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면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죠. 네. 외청인데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처의 외청으로 있는 검찰청에서 대검에서 네. 그렇게 바로 반박을 하면서 뭔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 이게 좀 현실적이지 않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행정안전부의 외청이 경찰청인데 경찰청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좀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냐. 이 법무부의 어떤 감찰 기능이나 이걸 인정하면서 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서 그게 또 언론에 또 보도되고 확대되는 모습. 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각으로만 좀 보는 그런 프레임. 이거는 사건의 본질이나 아니면 검사의 비리 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프레임으로 가두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동훈 검사 때 상당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양쪽에서.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추미애 장관이 그 수사 지휘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박정호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저도 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찰을 해서 결론을 발표하려면 예. 최소한 검찰총장을 건드리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자, 검찰총장이 수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감찰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안 했는지에 대한 최소한 근거는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부족하다. 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법무부에서 문자 메시지 하나 딱 보내서 그걸 발표했어요. 예. 뭐 질의응답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 놔놓고 본인들은 또 대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이 진짜 제대로 했는지. 그러면 왔다 갔다 한 서신이 있거든요. 검찰총장과 지검 간에는 지휘 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휘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 있어요. 자, 그거 지금 대검에서 공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감찰은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이 했다는 의혹이 있는가?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감찰은요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네. 의혹을 확인하는 집단이에요. 예. 검찰이 수사 발표를 하면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언론이나 이거는 강제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감찰이 어떻게 자기 외청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좋습니다. 검찰총장의 의혹 그 중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검찰총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벌써부터 지난번 그 채널A 사건과 같이 뭔가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냐. 네.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이게 윤 총장 밝혀냈습니까? 한동훈 검사 기소했습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럼 최소한의 조사는 해보고 뭔가 나오면 성급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윤 총장이 전화 걸어서 그거 야당 의원들 수사 그거 좀 덮어. 이런 거라도 나온다든지 네. 증언이라도 나온다든지 최소한 그렇게 해야 수사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원칙이죠. 제가 뭐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 정말 법무부 감찰이 발표할 정도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지 신뢰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무부에 얘기 나왔죠.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조사할지 아니면 감찰할지. 그러니까 윤 총장 정말 감찰을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니면은 어떤 지시를 통해서 뭐 특별 수사본부를 꾸리든지 아니면 특임 검사를 통해서 검사의 비위를 따로 조사를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그런 의혹과 남아있는 것들을 제기하면서 이제 법무부가 여기서 뭐 행동이나 어떤 명령을 멈추지 않겠죠. 네. 앞으로 더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시를 내리던가 행동을 할 텐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일단 조용하지만은 아마 법무부에서도 이거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떻게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검사의 비위 문제나 아니면은 여야 정치권이 연루된 문제들을 어떻게 수사하는 게 맞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앙지검 지금 그 국정감사 받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 21일 날은 이제 대검이 22일 날요? 21일인가? 22일입니까? 예, 목요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건 아주 뜨거운 이슈로 지금 그렇죠. 부각이 될 것 같고 양쪽에서 뭐 이거 쉽게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야도 공이 다들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나 폭로 같은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될까요? 그냥 이대로 쭉 간다 그러면 접점이 나오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이에요. 예. 검찰과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죠. 네. 또 여야가 대립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 지금 범죄 사실을 보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본 범죄예요. 예. 더군다나 이런 수많은 돈 자체를 지금 또 주요 혐의자들은 다 또 외국으로 도피해 버렸어요. 아 그래요? 지금 뭐 오피트머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 라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잠적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 하라고 특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으로. 네, 예.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어쩌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이 편파성이 있을 수가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특검으로 가서 이거 밝히는 게 어쩌면 보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지금 누구가 어떤 검찰이 수사하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주도하는 수사를 하면 추미애 장관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정한 수사를 하면 윤 총장이 믿겠습니까? 예.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방법 이외에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래도 어떤 면에서 이번 지금 논란을 지난 주말 논란을 통해서 예. 특검이 정말 필요한 절실한 이유가 더 생겼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정호 기자는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특검은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리니까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공수처 출범이 빨리 돼서 공수처는 이미 법적으로는 출범 시한을 넘겼잖아요. 넘겼죠. 그래서 예. 그게 만약에 됐다면 이 사안을 빨리 수사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게 아쉽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 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독립된 수사 특별수사본부를 좀 만들어서 먼저 빨리 신속하게 조사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백혜련 의원도 오늘 얘기를 했고. 특별수사본부는 그럼 검찰 내에 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두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선은 하는 게 중요하다.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대로 특별수사본부에 뭐 기존의 수사팀들 들어오든 해가지고 네.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검 같은 경우는 뭐 일각에서 몇몇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특검 자체가 이 전직 검사들 그러니까 전관들의 그런 비리나 아니면 현직 검사들의 비리를 잘 수사할 수 있겠느냐. 네. 어차피 뭐 검사 출신도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옵티머스 라임 이거는 계속 지금 또 얘기가 좀 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치 현안들도 좀 몇 가지 좀 짚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권 행보 여기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도 좀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님. 그러니까 뭐 이미 파기환송될 때부터 이제 뭐 이 사안 자체가 무죄로 되는 거니까요. 예. 뭐 특별한 저는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권 내부에 이제 이 대권 경쟁이 좀 더 좀 이 분명해지고 좀 노선 자체도 이제 분명히 좀 확연하게 달라지는 느낌들이 솔직히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는 지금 당 대표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당내 지지 기반을 좀 다지는 형태.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코드를 좀 맞추는 형태라든지 뭐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새로운 어떤 치고 나가는 주장보다는 관리형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 관리형. 예. 네. 반면에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이슈들을 많이 띄웁니다. 네네. 본인이 원래 했던 뭐 기본 소득 플러스 해서 이런 기본 대출 뭐 등등해서 기본 시리즈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격적이에요. 좀. 네. 네. 왜냐하면 뭐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아웃복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이제 전략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당내 경선이라는 게 지금 일단 뭐 당의 대의원들이 일단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또 이제 묘하게 지금 당 내부에서는
우리 그럼 친문 후보는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한 또 이제 의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내 지금 대의원들이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그동안 여러 과정을 치면서 친문 주류 중심이 됐는데 네. 우리 후보는 누구냐. 그래서 뭐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방송에 나와서 김경수가 만약에 11월에 살아 돌아온다면 이번에 저 판결 나오면 그거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이게 대선이라는 게 참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데 묘한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안정적인 이낙연 대 좀 공격적이고 좀 적극적인 이재명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11월에 어떤 결정이 나냐에 따라서 이제 김경수 네. 지사가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지금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11월 6일에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가 나오는데 네. 이것도 좀 봐야 되고요. 우선 이낙연 대표하면 떠오르는 게 네. 안정감 있고 엄중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뭐 사이다 이미지가 있어서 좀 대비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 보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남은 한 5개월 정도 기간 동안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낙연 대표가 보면 뭐 공수처 관련해서도 연일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렇고 예. 이걸 꼭 연내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민주당 내에 어떤 기류가 있냐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우리가 180석 얻은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네. 이렇게 의석수가 많은데 공수처 하나 출범 못 시키냐. 그 시한도 지났는데 못 하는 거냐. 예.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낙연 대표가 처리해서 성과를 만들 것이냐. 예. 양날의 검이에요. 만약에 잘해서 성과를 만들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만 야당과의 여러 가지 뭐 접점을 못 찾고 그리고 또 힘있게 못 나간다면 예. 물론 10월 26일에 시한을 정해놨지만 그걸 넘어서도 만약에 흐지부지 된다면 네네. 그러면 이낙연 대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타격을 입을 걸로 보이고 또 공정경제 3법 같은 것도 예. 자신의 이 성과를 만들 수가 있고요. 코로나19 대응 같은 것도 계속해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다 있어요. 네. 그걸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걸 봐야 되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뭐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행보를 할 텐데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풀려났을 때 거기도 족쇄가 풀렸을 때 예. 그러면은 그 친문 이른바 친문 지지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또 다시 그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지세가 좀 제한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남은 기간 동안 정책도 정책이지만 이 당내에 있는 당심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뭐 이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치유하면서 좀 더 좀 부드러운 이미지 사이다는 사이다지만 부드러운 사이다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과제가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일단 서서히 조금씩 이제 내년 이제 이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 네. 예. 거기에 여기에 이제 좀 집중하겠죠 먼저.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자천타천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예. 아직 서울시장은 뭐 이렇다 할 지금 뚜렷한 인물이 아직까지 이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거나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일단 현역은 안 된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부산시장 후보가 안 보인다 그래서 뭐 당내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본인 예. 주장은 함부르크 예를 들면서 함부르크와 부산시 예를 들면서 그런 도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함부르크는 어떤 내용?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예. 이제 해안 항구 도시거든요. 예.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항구가 잘 발전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부산시가 좀 차용을 해서 예. 물류의 중심지 어떤 이런 해상 물류 중심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된 뭔가 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쪽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했지 후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어떤 메시지 전달 같은 거는 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내 경쟁을 좀 추동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뭘 가지고 나오냐를 좀 제시해라. 서울시장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뭘 하겠다는 걸 가지고 나와라.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뭔가 당내의 어떤 충돌하고 일부 초선들한테도 당신 한번 나가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만큼 이제 당내 경쟁과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서서히 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 쪽 같은 경우는 원희룡 지사가 이제 뭔가 뜻을 밝혔고. 네네. 먼저 치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아마 이제 조금씩 진짜 상황이 바뀌면서 어차피 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하는 게 1차인 급선무기 때문에 예. 대선 후보 경쟁보다는 조금 그쪽으로 좀 웨이트가 무게가 중심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내년 4월 보궐선거 부산 서울시장 네. 여기에 집중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 대권은 앞서서 이제 뭐 3파전 얘기도 하셨고 뭐 이렇게 변수도 있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낼지 안 낼지 그러니까 네. 보궐선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결정 안 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이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좀 상황을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년 보궐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임기가 그때까지니까. 아 그렇죠. 거기서 뭐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뭐 대선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뭐 이상돈 의원도 전 의원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년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재보선 이 후보를 보선 후보를 자신이 좀 성과로 만들 수 있는 내가 세운 후보가 됐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후보를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요.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눈에 보이지 않나. 그래서 내년 보선까지는 어떻게든 김종인 위원장이 성과를 만들고 마무리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뭐 조경태 의원이나 뭐 장재현 의원이 예. 중진 의원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수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을 야권에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대권에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 등판이 좀 가능해지지 않겠어요? 뭐 그것도 상당히 뭐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 승리를 한 거니까 예. 그 승리에 대한 또 공은 뭐 하면 되면 김종인 위원장 돌아갈 것이고 뭐 대안부재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예. 뭐 그건 정치라는 게 생물입니다. 전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올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 정치권이 계속해서 좀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라임 이 상황은 계속해서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